안녕하세요, 꾸님들. 봄날의 햇살이에요. 꾸님들, 좀 많이 기다리셨나요? 매일 영상 보고 싶으시다는 꾸님도 계시고, 영상 좀 자주 올려주세요 하는 꾸님도 계시는데, 제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항상 죄송할 따름이에요. 이번 영상 만들려고 거의 하루에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만든 영상이니까요. 잘 들어주세요. 시작 전에 엠마뉴엘을 데리고 왔어요. 꽃 크기가 4.5cm로 다 피었을 때 크기가 이 정도 나와요. 대부분의 러시아 제라늄들이 겹도 많은데 화경도 크더라고요. 엠마뉴엘은 꽃대가 올라왔을 때 일명 쩍벌을 하고 있다가 그 쩍벌에서 양분을 받으면 꽃이 겹이 벌어지면서 그 벌려져 있던 꽃대 부분이 차오르면서 완동구리를 만들어 주더라고요. 항상 기다림이 필요한 식물 키우기예요. 꽃 한 알 사이즈가 4.5cm가 나와요. 아주 미모가 상당히 이쁜 아이랍니다. 제가 앞전에 러시아 제라늄 중에 메를레종2가 미모 탑5 안에 든다고 했잖아요. 엠마뉴엘도 그 안에 들어가요. 안구 정화가 끝났으니까 자, 이제부터 비료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우선 우리처럼 홈 가드닝을 하는 가드너들은 비료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내 식물이 아프니까 영양제 좀 줘볼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필수로 필요하다 생각하셔야 돼요. 필수입니다. 필수. 식물에게는 필요한 17가지의 원소가 있는데요. 학창시절에 배웠겠지만 우리 머릿속에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화학기호로 표기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식물의 필수 원소는 농해화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유스투스 폰 리비에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알아낸 거예요. 다량으로 필요한 원소 중 수소, 탄소, 산소는 물과 공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비료로 필요한 원소들 중에 질소, 인산, 칼륨, 마그네슘, 황, 칼슘 등이 다량으로 필요해서 다량 원소라고 하고 그 외에 8종의 미량 원소가 있습니다. 어떤 곳은 6개라고 하고 어떤 곳은 7개라고 하고 논문마다 차이가 있어서 아무튼 이렇게 미량 원소가 필요해요. 리비의 최소량의 법칙에서는 식물 생장에 필요한 여러 원소들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면 비록 다른 원소들이 충분해도 그 부족한 원소 때문에 식물이 제대로 자라지 못한다고 말했어요. 또 리비를 비롯한 몇몇 학자들은 유기물을 영양분으로 먹는 동물과 달리 식물은 미네랄을 먹는다는 무기양분설을 주장했어요. 유기물은 일단 분해되어 무기 영양소로 바뀐 후에야 흡수된다고 말했어요. 리비의 무기 양분설이 세상에 알려지자 유럽인들은 남미의 구아노와 초성물을 수입하기 시작했어요. 구아노는 사실 독일의 지리학자 훔볼트가 19세기 초에 남미 대륙을 탐험하다가 현지인들의 구아노를 통해서 농사 생산량을 증대시킨다는 사실을 먼저 알게 됐었거든요. 그런데 1804년에 유럽으로 돌아온 후에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었어요. 1841년이나 된 후에야 리비가 식물의 무기 영양론을 발표하자 그때부터 질소의 중요성을 알았고 구아노가 일반적인 축산 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보다 질소와 인 함량이 월등히 높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아무튼 이 구아노 때문에 태평양 전쟁이 났었을 정도로 구아노의 가치가 크게 상승했었어요. 구아노는 새똥인데요. 그냥 새똥이 아니라 남미 페루에 있는 건조하고 비가 오지 않는 해안가 섬에
수백 수천만 년 전에 퇴적되어서 분해되지 않은 상태로 있었던 똥들이기 때문에 이 자원은 한정적이라는 제약이 있었던 거죠. 구한호가 고갈되고 사람들은 질소를 또 찾아 헤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공기 중에는 질소가 78%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공기 중에 질소 분자는 두 개의 기체 분자가 삼중 결합으로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인 암모니아 화합물로 변하게 해야 되는데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해요. 이 공기 속에 있는 질소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방법이 하나 있었는데 그건 바로 번개였어요. 과학자들은 번개가 칠 때 기체로 된 질소가 흡수가 가능한 형태로 변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번개가 치면 대기 중의 질소가 단단한 삼중 결합이 분해되면서 산소와 결합하여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질산염으로 변해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를 흡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마철 번개가 치면 작물이 풍년이 된다는 말이 나왔나 봐요. 기체일 때 질소는 삼중 결합으로 된 단단한 고정 상태라고 했잖아요. 이 고정 상태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9.8 전자볼트라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당시 기술력으로는 그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밭에 콩과에 관련된 작물을 심거나 효농을 하여서 땅의 지력을 높여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콩과 작물을 심었던 이유는 콩과 같은 작물은 뿌리에 혹 박테리아가 공생하며 공기 중에 질소를 고정시켜서 공기 중 질소를 흡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콩과 같은 작물을 심었던 거예요. 구한호를 이용하든 콩과 같은 작물을 심든 하늘에서 낙뢰가 쳐서 공기 중 질소가 흡수 가능 형태로 내려오든 땅의 지력은 한계가 있고 질소는 한없이 부족하고 그때 당시는 산업혁명이 일어난 이후라 인구의 증가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였기 때문에 자연계의 질소 순환만으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인구를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그러던 중 1909년 프리처 하버라는 독일의 화학자가 무려 5년 동안이나 매달려서 공기 중 질소를 화학 비료를 만드는 데 성공했어요. 대기압보다 250도씨의 높은 기압, 섭씨 500도씨에 이르는 고온 상태일 때 철 촉매를 투입해서 질소 분자와 수소 분자를 반응시키는 방법을 개발해낸 거예요. 이렇게 하면 질소 분자의 강력한 삼중 결합을 깨고 암모니아로 변환시킬 수 있었는데 이걸 하버법이라고 해요. 하버법은 만드는 비용도 저렴할 뿐더러 대량 생산까지 가능했어요. 이렇게 프리츠 하버의 공헌으로 하버 보슈법이 탄생되고 하버 보슈법으로 인해서 인류는 한 농작지에서 4배의 수확률을 수확할 수 있었어요. 그만큼 인구도 4배 이상 더 늘어났다는 게 함정이지만요. 80억 명이라니. 예전에 숫자송 기억하시나요? 1초라도 안 보이면 이렇게 소중한데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되는 노래였는데 숫자 6에서 60억 지구에서 널 만난 건 행운이야 이런 노래가 있었는데 세상에 벌써 80억 명이라니 정말 비하학적으로 늘어나긴 한 것 같아요. 이렇게 질소 비료는 1918년 상용화되면서 프리츠 하버는 유럽의 구세주가 되었고 노벨상을 받으면서 공기로 빵을 만드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수식어가 붙게 됐어요. 이렇게 첫 화학비료가 탄생한 거죠. 하지만 프리츠 하버는 독일의 화학자였고 당시
독일은 1차 대전 중이었고 애국심이 강했던 프리츠 하버는 화학가스까지 만들게 됩니다. 인류를 기아에서 구제한 최고의 업적을 남겼음에도 불구하고 지탄받는 화학자로 남겨져 있는 현실입니다. 아인슈타인하고 절친이고 동시대를 살아간 천재적인 과학자라는 건 틀림이 없는데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하버 보쇼법이 얼마나 최적화된 공법인지 현재까지도 화학 비료를 만들 때 하버 보슈법이 쓰인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또 한국에서는 볼 리빙법이라고 하버 보슈법보다 CO2 발생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아모니아를 추출할 수 있는, 그것도 3배 이상 추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공법이 나왔지만요. 오늘 영상에서는 식물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소들이 어떤 게 있으며 그게 왜 생겨났는지, 그로 인해서 비료를 왜 써줘야 하는지, 화학 비료가 어떻게 해서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어요. 비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상 길이도 굉장히 길어지고 알려드릴 내용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영상을 통해서 비료를 왜 써줘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면 어떤 비료를 써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비료는 크게 유기질 비료랑 무기질 비료로 나뉘는데요. 무기질 비료는 대부분 화학 비료입니다. 유기질 비료는 살아있는 생물에서부터 얻어지는 걸 유기질 비료라고 하는데, 유박 비료도 있고 동물의 분뇨도 있을 거고요. 살아있는 유기물이 많이 있는 비료가 유기질 비료예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종류를 나열하자면 오늘 밤새야 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가축의 분뇨 중에서도 NPK 성분이 표기되어 있지 않은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은 비료가 아니라 퇴비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무기질 비료. 무기질 비료도 종류가 많죠. 알비료도 있고 수용성 비료도 있고 액비도 있어요. 어떤 비료를 사용하시든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구비하시면 되세요. 우리는 제라늄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원예용 비료 중에서 인산 성분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간 비료를 구입하시면 되세요. NPK 성분 중에 인성분이 더 들어간 숫자가 좀 더 높은 성분의 비료를 구입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학 비료가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주 간혹 계셔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무기질 비료는 다 화학 비료라고 했잖아요. 무기질 비료든 유기질 비료든 식물이 흡수하는 형태는 다 똑같아요. 화학 비료를 주든 유기질 비료를 주던 무기물로 변경된 후에야 식물이 흡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액체 비료나 수용성 비료도 마찬가지예요. 완효성 비료는 천천히 녹게끔 한 공정이 들어간 것 뿐이지 어느 게 좋고 나쁨이 있지 않아요. 시중에 원예용으로 판매하고 있는 비료들은 다 화학 비료라고 보시면 되세요. 오스모코트 알비료나 하이포넥스나 멀티코트 등등 다 화학 비료입니다. 햇살이는 화학 비료 쓰고 있어요. 화학 비료는 나쁜 게 아닙니다. 진짜 찐고수 분들은 무기질 비료나 유기질 비료나로 왈가불가하지 않습니다. 비료는 화학 비료를 주되 빠지는 게 없이 주고 미생물에 더 집중한다는 사실, 어떤 비료를 사용하시든 그 비료의 적정 용량법을 잘 숙지하시고 그에 맞는 비료를 시비해서 사용해 주세요. 뭐든 과하면 좋지 않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쓰고 있는 비료를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는 광고가 들어오지 않아서. 헛소리 하지마 임마. 그건 장난이고요. 다양한 비료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어떤 비료들이 있는지, 또 내가 쓰고 있는 비료는 어떤 것만 들어가 있는지,
어떤 걸 덜 줬는지 한번 공부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쓰고 있는 제품은 오늘 언급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언급은 할 거라는 거, 그거는 이제 다음 영상이나 언젠간 되겠죠. 오늘 정말 길게 영상을 제작했어요. 너무 많은 시간을 뺏으면 안 되니까 이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외목대 만들기 심화편으로 다시 만나요.